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조만간 정청래,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도 오늘 뭐 출마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3인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대통령은 제발 비판은 하되 비난하지 말고 원수처럼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경쟁은 하되 전쟁은 하지 마라.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최고위에서 서로 막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긴 한데, 네. 그 수위를 보고 제3자 입장에서는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을 만나면 항상 저희 지역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발 좀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도 또 정말 끊임없이 우리 집권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야당 국민의힘과는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민주당 제발 좀 그만 싸워라라고 하면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싸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너무 네.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1년 또 2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이재명 정부, 우리 민주당 당원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있고요. 속도전이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데, 진짜 앞으로 1년, 2년이 중요합니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그게 집권 여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당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고요. 한 목소리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좀 커지고 또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의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춰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성장 동력 사업과 중요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누구의 탓도 할 것 없이 뭐 지금은 거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막 이래까지 다 훑어내서 지금 뭐라고 비판하고 또 파묘라고 해요, 파묘. 맞습니다. 파묘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성윤 최고위원이 최근에는 또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 투표에 왜 참여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뭐 감기약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막 그런 마타도 없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그런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김민석 총리께서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고, 뭐 어제 오늘 보니까 월담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달려왔고, 또 국회 내부에서 이동하시는 그런 모습, 동영상까지도 다 나왔더라고요. 이성윤 최고의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무리한 그런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그 정치적인 결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등치시킬 수는 없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무리하게 또 주장하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그런 당대표를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정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죠. 김민석 전 총리가 자기 정치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 저도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필요는 있겠으나, 자기의 지지자들이나 자기의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구조를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인 1표제 당원, 1인 1표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대 후보는 보안 수사권 유지를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그게 아닌데도 그런 계속 이슈들을 던지면서 그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민정 의원이 또 당대표 출마를 선언해서 현재는 지금까지 드러난 당대표 후보는 4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명 이상이 되면 또 예비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비 경선을 통해서 뭐 추려질 수도 있고요. 또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제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선호투표제?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도록 결선 투표제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선호투표제 한다는 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선호투표제는 3명이 한다 그러면 1, 2등 놔두고 이제 3등은 자동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과반을 넘어버리면 바로 끝나는 거고, 이제 넘지 못할 경우 1, 2위가 올라가는데, 이 3등을 투표한 사람 가운데 1순위는 당연히 3등이니까 김길동을 찍었으니까 다 버리는 거고, 2등을 찍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길동, 홍길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등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등을 투표한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2등을 예를 들어서 A 투표에게 30명이 했다. 그리고 B에게 20명이 했다. 그러면 30이 A에게 가는 것이고 20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투표를 다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전쟁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약간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거 가정입니다. 가령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3등이다 치면은 송영길 의원을 1등을 찍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2등을 김민석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김민석에 가면 김민석이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또 오늘 다른 방송을 유튜브 방송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선호투표제를 한다고 해서 김민석이나 뭐 송영길이 유리한 게 아니고 정청래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뭐 물론 이제 결과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그것 때문에 선호투표제 그런 것 때문에 정청래 측에서 약간 반발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규상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호투표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규에 나온 대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전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선호투표 좋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 전 당대표, 그리고 오늘 출마 선언한 고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3순위자가 이번 선호로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으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에서 뭐 과반을 얻거나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거나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걸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몇 표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표차가 클 경우에는 상당히 정책에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죠. 근데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3순위자가 받은 표 중에서 그 2순위로 누구가 몇 명을 찍었는지 이게 공개가 안 된다면 투명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그렇다면 공개하자 라고 해서 선호투표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반대 의견도 좀 있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도 참 좋지 않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논의 끝에 선호투표제를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결정했는데 또 정청래 전 당대표 쪽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논의해가지고 또 바꾼다? 이것도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립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전국 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충남으로 뭐 충청도 쪽으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보면 그건 또 이제 정청래 유리한 게 아니냐 뭐 그런 말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 민주당의 전국 순회 경선은 항상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 그리고 호남, 충청 또 뭐 영남으로 가고 충청으로 올라오고 강원도, 서울, 경기 이렇게 같이 하고 이게 보통의 흐름인데 갑자기 충청에서 시작하고 뭐 충청에서 마무리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니까 이건 어떤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전 당대표가 충청 출신이니까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충청도 시작해서 충청도로 끝나는 거는 정청래 측에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선호투표제는 지금 김민석하고 송영길 측에 유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흔들릴수록 그렇다면 또 이걸 선호투표제를 없애고 결선투표로 간다고 하면 당원 쪽에서는 또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지역구 가셔야 되니까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